명제입니다. 돈은 고금리와 강한 통화로 갑니다. 근데 미국이 그게 떨어졌잖아요. 이 두 가지가. 그래서 자금이 유럽과 이머징으로 간 거예요. 이번에 하락과 이 변동성은 역대급 금융위기급이에요. 이런 금융위기급이 자주 빈번하게 매번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진짜 몇 년 만에 한 번씩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런 일이 이번에 이미 닥친 겁니다. 조만간에 그런 일이 또 생길 거냐. 그렇게까지 막 자주 오지 않아요. 이런 위기는요. 앞으로도 뭐 이 정도는 우리가 시장에서는 좀 버텨낼 수 있는 체질과 힘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되게 우울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강점이 있어요. 우리의 강점은 뭐냐면 안 좋은 뉴스는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예, 3프로TV가 평소에는 거의 안 하는데 이런 시즌에만 가끔씩 특집으로 기획하는 긴급 인터뷰입니다. 최근에 트럼프의 상호 관세 전쟁 이슈 때문에 시장이 뭐 하루 오르고 하루 내리고 그리고 있고 종 잡을 수도 없고 갈피도 못 잡겠고 또 하루 오르고 하루 내리는 폭이 상상을 초월하는 폭이라서 정말 정신 없으실 것 같은데요. 관세의 불확실성은 계속 지속되고는 있습니다만 또 이벤트가 하나하나 또 진도가 나가기도 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시장에 대응을 해야 될지 많이 고민이 돼서 오늘은 매일 아침에 오늘 아침 라이브 3프로TV의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도 매일매일 시장 상황 짚어주고 계십니다만 그래도 가슴속에 숨겨둔 이야기들이 꽤 있으실 것 같은 교보증권의 박병창 이사님을 모시고 투자 어떻게 좀 해야 되는지 속 얘기를 좀 들어보려고 긴급히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정신 없으시죠? 평소보다도 밤에 잠 못 자실 것 같은데 중간중간에 깨시죠? 저기 깨가지고 핸드폰 보는. 야, 대충은 다 아시는 뭐 흐름일지도 모르겠지만 요즘 장세라고 하는 걸 좀 압축을 해서 설명해 보자면 뭐가 제일 큰 문제이겠습니까? 뭐 지금 당장은 당연히 트럼프의 이제 관세를 통해서 시장에 텐트럼이 일어났는데요. 근데 제가 보기에 아침 방송에도 맨날 말씀드리지만 이건 뭐 약간 비정상적인 움직임의 시장이 이론적으로 해석할 수 없는 시장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경기 침체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경기 침체를 반영하면서 시장이 움직일 때 이렇게 텐트럼을 일으키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서서히 빠졌다가 반등 줬다 빠졌다 반등 줬다 이런 흐름을 좀 주는데 이건 일시적으로 급격하게 이건 이제 급락이 아니고 폭락 수준입니다. 금융 위기급이라고 제가 표현을 좀 드리는데요. 그런 흐름이 나타나는 경우는 대부분 경우는 수급적 이유에서 그 답이 있습니다. 작년에 2024년 7월에 그 엔캐리트리 자금 뭐 빠져나간다. 헤지펀드의 일부 디폴트가 있었다. 그러면서 그 주에 일본이 24%로 폭락하고 이런 일이 발생이 됐고요. 미국과 우리는 뭐 10% 이상 하락을 했고요.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건 다시 또 올라왔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그거하고 다르긴 하지만 이번에 폭락 사태가 일어난 것은 다분히 수급적 영향이 상당히 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스닥이 이틀 동안 12% 하락했잖아요. 이런 경우는 저는 외환위기도 맞았고 글로벌 금융위기도 맞았고 IT 버블 붕괴도 맞았고 다 맞았지만은 이렇게까지 이렇게 하락은 했지만 그거와 거의 맞먹는 움직임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관세 때문에 이런다고? 네. 난 주가만 보면 외계인이 침공한 줄 알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관세는 이유 트리거가 된 거고 조금 더 길게 설명드리면 작년 말에 고평가 논란이 계속 있었잖아요. 예. 미국 시장에 대한 M7들 특히 예, 고평가 논란이 있는 상태에서 미 연준은 QT를 진행하고 있었어요. 월 250달러씩요. 그런데 시장의 유동성은 줄어들고 있는데 계속해서 시장은 버티고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그런 가운데 이런 일이 터지니까 더 사실 이 텐트럼이 더 커진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관세는 이유인 거고 그동안에 고평가 논란이 있는 상태에서 상당 부분 숏 플레이어들이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이틀 동안 나스닥 기준으로 12% 가까이 하락을 했으니 헤지 펀드들은 레버리지 사용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당연히 마진콜이 발생을 했을 거고 매도를 치는 분이나 매수를 하는 분이나 다 레버리지 이용해서 팽팽하게 그렇습니다. 그 대립하고 있다가 관세를 트리거로 싱크홀 같은 게 생기니까 그렇죠. 와르르 무너진 거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주식시장에서 먼저 무너졌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트럼프 행정부와 트럼프는 뭐라 그랬냐면 주식시장 다시 올라올까 걱정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강한 어조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4월 9일 날 실제로 관세 발효하는 날은 90일 유예를 얘기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뉴스 다 보셨겠지만 저도 아침 말씀드렸지만
주식시장은 사실 그럴 수 있어요. 급락했다 급등하는 경우를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근데 국채시장이 무너지는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도 진짜 그 부분은 두려웠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본인의 입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 같다 그랬는데 제 생각에는 본인이 두려웠다. 본인이 두려웠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식하는 분들은 채권 시장은 또 잘 생각 안 하는 거나 관심 없어서 예. 채권 시장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데 그게 주식보다 왜 더 큰 문제예요? 채권 시장은 첫 번째 그 규모가 주식 시장보다 어마어마한 규모에 있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그 시장에서 만약에 텐트럼이 일으키고 왜곡 현상이 발생돼 가지고 일시적으로 무너지는 현상이 발생이 되면은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 투자자들이 크게 잃는 상황이 예, 오면 그렇습니다. 이번에 네. 그런 일이 발생이 됐고요, 예, 예. 실제로. 예. 그런 일이 발생이 좀 되면은 그러면은 국채나 그 달러는 이제 달러 베이스의 자산의 대표적인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럼 미국의 달러 베이스의 자산에 대한 신뢰를 잃는 거거든요. 국제 시장에서 국제값이 폭락하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돈은 빠져나가서 항상 돈이라는 거는 잘 아시겠지만 높은 금리와 고환율을 추종하면서 쫓아다니는 거거든요. 강한 통화, 높은 예, 금리.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만약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은 유럽의 자금들은 다시 회귀할 거고 일본 자금도 다시 자기 나라로 회귀할 거고 이런 일이 벌어지면은 이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다시 주식시장처럼 어느 순간에 다시 올라오는 이런 게 아니에요. 국제시장은. 그러니까 주식 시장이 떨어지는 예. 거는 늘 예. 그러려니 하고 예. 그냥 예. 그런 게 익숙한 선수들이 모여 있는데 예, 예. 채권 시장에는 훨씬 더 많은 선수들과 예. 훨씬 더 많은 돈이 예. 몰려 있는데 예. 거기서는 그 정도 폭락이 일어나면 예. 체질상 못 견디는 투자자들이다. 그렇습니다. 그런 그래서, 말씀이에요. 예, 그렇게 되면서 이번에도 실제로 주식이 폭락을 하면서 마진콜이 발생이 되면은 우리가 잘 아시잖아요. 담보를 채워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순간에는 금도 떨어졌잖아요. 예. 위기 상황이라고 하면서도 금도 떨어지고 비트코인 떨어지고 주식 떨어지고 채권 가격도 떨어지고 이런 그거 상황이 팔아서 벌어졌지 현금 않습니까? 마련하는 그런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상황 속에서 그동안에 10년 만에 국제 수익률이 떨어지다가 주식시장 떨어지면서 거기에 매도가 나오기 시작을 했고 거기에 중국도 매도를 전 했을 거라고 봅니다. 미국 국채를 매도를 했을 거고 일본이 매도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거는 일본 국가적으로는 아니고 헤지펀드들의 일부 플레이어들이 했을 일부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미 국채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집중적으로 매도를 해서 가격이 떨어졌고 그러면서 국채 수익률이 4% 아래에 있었던 10년 만기가 4.5%까지 올랐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 이 상황을 다시 되돌릴 수 있을까? 만약에 여기서 잡아내지 못하면 그런 상황에 처했을 거라고 생각이 해요. 근데 국채 시장에서 던지는 사람들은 왜 던졌어요? 즉 국채 가격이 떨어지고 금리가 튄 거는 그렇죠. 왜 그 주식 시장에서 무너진 것 때문에 예. 마진콜 등을 당해서 국채라도 팔자 뭐 이런 거였습니까? 첫 번째는 그랬고 예. 처음 시도는 예. 처음에는 그렇게 했고 그런 가운데 미 재무장관이나 트럼프 대통령도 계속 국제 수익률을 떨어뜨리려고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국채 리파이낸싱 해야 되는 게 있으니까 계속 떨어뜨리려고 계속 했지 네. 않습니까? 결국은 장기적으로 더 떨어뜨리는 순간이 될 수 있는데 지금에 보니까 이 트리거로 인해서 미국의 경기 침체 얘기를 하고 있고 스태그플레이션 얘기하고 있는 상황 보니까 더 떨어지겠구나 하고 국채를 매도하는 플레이를 좀 한 거죠. 아 금리가 튀겠구나 하는 전망이 갑자기 나왔다는 거죠. 관세 그렇습니다. 때문에. 예. 근데 이제 그것으로 인한 그 시쪽 채권 시장에서도 마진콜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뭐 계속 더 갑자기 매물이 매물을 부르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서 트럼프 대통령도 못 견딜 가능성이 그래서. 굉장히 높습니다. 그럼 앞으로 또 트럼프는 계속 엄포 같은 걸 놓으면서 관세 전쟁을 주도하려고 할 거고. 예. 그럴 때마다 트럼프도 자꾸 신경 쓰이는 게 채권 시장일 텐데. 네네. 그럼 채권 시장이 잘 안정되는지, 즉 미국의 10년물, 30년물 국채가 계속 하향 안정으로 가는지가 예. 앞으로 지난 며칠 전 같은 그런 지옥 같은 일이 또 벌어질지 안 벌어질지를 가늠하는 가늠자다. 그렇죠. 많이 받는 질문들 중에는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요즘엔 뭐 요런 이야기는 그래서 그렇구나. 왜 벌어진 거예요?라는 질문에 대한 아주 좋은 답인 것 같고.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로 인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이런 질문은 이제 거시적으로 질문을 받는데 네. 항상 답은 그럼 뭐 누가 알겠습니까? 그들도 모르고 그렇지. 우리도 모르고 그렇지. 그냥 추정하는 거고 시나리오별로 생각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예. 근데 그거 좀 내용이 기니까 그거보다 더 직접적인 질문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렇지. 투자는 어떻게 할까요? 예, 여기서 한국 주식은 어떻게 합니까? 미국으로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제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미국으로 만약에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면 여전히 미국을 믿고 트럼프를 믿고 이 정책이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성공할 거라 생각하면 미국으로 가는 게 물론 맞죠. 사야 되는 게 맞죠. 이제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전체적으로 주식시장에서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할까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건 이례적인 하락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이거는 그냥
보유하든지 아니면 더 사야 되는 게 맞는 게 최근에 이제 시장이 맞는 거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거죠. 작년에 2024년 7월에 있었던 그런 수급적 요인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그러면 이제 저점 매수해서 사는 사람이 윈이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반등을 했다가 그 다음에 리스크가 또 있으면 어떡하냐? 그렇죠. 관세로 남은 인한 리스크, 관세. 예, 관세에 대한 리스크는 여러 가지 이제 풍법병 관세로 이제 바뀌었는데 예. 사실은 일단 90일 유예가 됐으니까 그 사이에는 상호 관세 가지고 얘기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제 중국과 어느 정도까지 이제 강대강으로 그냥 막바지가 갈 거냐, 요 걱정 하나 하고 이게 끝나고 나서 모두 다 지금 생각하는 게 뭐냐면 환율 전쟁으로 갈 거다. 그 환율 전쟁으로 갔을 때. 미국에서 지금 상대 국가의 통화 가치를 강하게 만들어라. 가장 대표적으로 엔화 강세로 만든다. 예. 우리 2024년도 봤고 과거에도 봤고요. 엔화 강세가 급격하게 많은 현상이 벌어지면 엔캐리 자금들은 또 회수가 될 거고 그러면 글로벌리 전체적으로 유동성이 회수되는 과정이 되기 때문에 또 한 번 텐트럼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좀 걱정을 하는 건데 일단은 관세에 의한 부분들은 품목별 관세로 들어가지 상호 관세의 부분은 일단락 됐다고 일단 생각을 터진 사건이니까. 예. 그리고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프로님도 만약에 7월 달에 90일이 지났어요. 그때 가서 관세 뭐 협상했는데 뭐 성이 안 차서 원래대로 할 거야. 아니면 더 높여서 할 거야. 만약에 트럼프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시장이 한번 경험을 했잖아요. 그러니 또 놀라지는 않겠죠. 예, 쉽지 않을 겁니다. 제가 보기엔 트럼프 대통령도 이번에는 한번 물러섰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의 기술 다 보셨죠? 한번 자기가 물러섰잖아요. 네. 이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시장은 한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번 같은 일은 이 관세를 통해서는 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트럼프의 또 다른 깜짝 카드가 나온다 해도 근데 그보다는 이제 환율 부분을 걱정을 하는 부분이 좀 있어요. 환율이라면 그러니까 지금 이제 환율 전쟁을 일으키면서 달러를 약세로 만들면서 상대 국가의 통화 가치 특히 중국 지금 좀 위안화 약세로 지금 고정 환율을 고시 환율을 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 못하게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또 한 번 시장은 그걸 이제 뭐 이렇게 좀 한번 급격하게 새로운 사건이니까 변동성이 있을 수는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지금 어떻게 할까 주식을 들고 있을까 살까 그렇죠. 예, 이런 그렇죠. 부분에서 제가 얘기가 좀 약간 빗나가서 다른 얘기를 좀 드렸는데 왜 이렇게 말씀을 드렸냐면 단기적으로는 보유 또는 매수가 맞아요. 그리고 나서 올라왔어요. 그러면 시장이 안정화되고 이제 추세적으로 다시 예전처럼 갈 수 있느냐? 저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 다음에 리스크가 지금 있으니까. 뭐죠? 그게 별 지금 얘기하는 게 환율 지금 앞으로 다시 나올 거고. 네, 이런 부분들을 지금 시장에서 내포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울퉁불퉁하겠군요. 예, 그렇게 울퉁불퉁하게. 2018년도 똑같이 그랬어요. 2018년도에 1월 달에 관세부가 처음에 딱 하면서 2월 첫째 주, 1월 말과 2월 첫째 주에 S&P 500 기준으로 12% 하락했었어요. 그랬다가 다시 올라왔다가 또 관세 무한대가 또 빠졌다가 막 이런 식의 움직임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그럴 개연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시장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안정화되고 끝났다라고 해서 지금부터 이제 들고 가서 추세적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그럴 개연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도 우상향일까요? 아니면 올해는 뭐 적어도 상반기는 박스권일 것이다. 특히 미국 증시는. 그게 어려운 좀 얘기인데요. 2018년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좀 되는데 2018년도에는 연초에 하락을 했다가 2분기 이후부터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빠진 거는 3분기 이후부터 빠졌거든요. 근데 3분기 이후부터 빠진 거는 관세 때문에 빠진 게 아니고 금리 인상을 했어요. 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계속하면서 2.25인가 2.5%까지 그때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환율과 금리로 움직이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리 인상을 하는 것 때문에 올랐거든요. 네. 근데 올해는 그런 일은 없을 금리 것 같은데? 인상 얘기는 안 합니다. 금리 인하를 몇 차례 할 거냐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거든요. 미국만 그런 게 아니고 유럽도 금리 인하, 우리랑 한국도 금리 인하, 중국도 금리 인하를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제가 이거는 좀 조심스럽지만 2018년하고 비교를 했을 때 아침마다 맨날 방송을 말씀드리지만 훨씬 더 빠르고 강하게 지르고 그래서 훨씬 더 그때보다도 더 많이 빠지는 현상이 변동성이 생기지만 트럼프가 지르니까 걷어들이는 것도 훨씬 빨리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걷어들이는 게 이번 이제 흐름을 보면 1분기에 그 충격이 있었고 그리고 2분기 4월 초에 그걸로 해서 빠졌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4월 5월 지나면서 2분기에 계속 아까 말씀하신 울퉁불퉁 그런 게 있다가 그렇게 있다가 3분기 지나고 나서는 그러면서는 이제 협상의 결과들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
이제 감세 정책 나오고 규제 완화 정책 나오고 각국의 금리 인하 나오고 그리고 미국의 연준에서도 물가가 여기서 확실하게 튀는 모습이 아니면 한두 차례는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금리 인하는요. 후행적으로 갑자기 하면 그건 굉장히 안 좋은 거고요. 선제적으로 좀 했을 때는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2018년도에는 1분기 빠졌다가 2분기 올랐다가 3분기, 4분기 확 빠졌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는 1분기 이제 버텼고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시장이 빠졌어요, 사실은요. 그랬었죠. 그리고 이제 4월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데 그러다가 2분기에는 눈치 보고 있다가 이후에 하반기 들어서는 그때 18년하고는 좀 반대로 걷어들이는 작업들이 생기면서 네. 그러면서 오히려 하반기에는 저는 조심스럽지만 상승 쪽으로 좀 가닥을 잡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울퉁불퉁하지만 그냥 계좌 끄고 네. 6달 후에 본다라고 하면 좀 올라 있을 가능성이 그래도 좀 높다. 만약에 그 스토리대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신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성공한다고 생각한다면 예. 또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고 미국의 정책이 성공한다고 본다면 지금은 사서 기다리는 것이 사실은 전략적으로 맞는 성공이라고 하면 시나리오는 제가 생각해 보면 각국과 이제 관세를 무기로 협상을 해서 예. 얻고 싶은 거 다 얻고 뭐 관세는 적당히 조절해서 끝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얻고 싶은 걸 많이 얻었으니 손해 본 협상은 아닌 그렇죠. 거고. 예. 뭐 그렇다고 막 20-30%, 40-50% 관세를 실제로 매겨서 예. 끝장낼 낼 일도 없을 것 같은 생각이 요즘은 들잖아요. 트럼프도 못할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물러섰겠죠, 이렇게. 예. 뭐 그렇다면 미국 입장에서도 잘 끝난 협상이 될 거고. 예. 그거 뭐 받아들일만 하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했으니 다른 나라도 뭐 그냥 특별한 문제는 오히려 없을 것 같은데 너무 긍정적으로 보는 건가요, 제가? 그러니까 월가에서 생각하는 게 그 부분에는 공감돼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제 이렇게 가다가 경기가 실제로 둔화해서 위축을 지나서 침체기로 갈까봐. 경기는 못 이겨요, 시장이. 그렇죠. 수급은 이길 수 있지만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경기가 둔화되고 침체기로 가는 거는 못 이기거든요. 둔화된다면 어떤 트리거가 작동할 걸로 걱정하세요? 물가이죠. 일단 물가로 인해서 수요 둔화가 될 거고. 관세로 인한 물가. 예, 그렇습니다. 일단 관세를 전부 다 없앤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벌써 10% 부서났죠. 그러니까 이제 물가는 좀 올라갈 거라고 보고 연준에서는 PC를 연말에 3.5%까지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되면은 그러면 금리 인하도 물 건너가고 그러면서 소위 말하는 물가는 오르고 경기는 안 좋은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런 상황이 되면은 시장은 그것을 만약에 프라이싱 한다면 좋지 않은 쪽으로 할 거다. 계속 좋지 않은 쪽으로 간다라고 좀 봐야 되는데 저는 그런 확률 자체는 월가에서 맨날 확률 얘기하잖아요. 그거 가지고 35%였다. 가지고 저는 어떻게 그렇게 다른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확률 지금 미국이 경기 침체로 갈 거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 몇 번째입니까? 최근에 한 10년 동안에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각국이 금리 인하를 하고 재정 확장 정책을 쓰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상황은 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경기 침체 부분보다도 걱정하는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까는 지금까지는 계속 성공하는 정책에 성공하는 얘기만 했잖아요. 예. 실패하는 경우는 뭐냐면 이번에 만약에 90일 유예로 뒤로 물러서지 않았다. 그러면 금융위기가 오는 거예요. 그렇지. 이번에도 그럴 뻔했다는 말씀이죠. 그럴 뻔한 거거든요. 예. 이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제가 아침 방송이나 정책의 묘미가 성공할지 실패할지 한번 보자 이렇게 표현을 맨날 드리거든요. 이거 그냥 강대강으로 계속 밀고 가다가 거기서 물러서지 않는 상황이 돼서 결국은 금융 시스템의 위기가 발생되는 이런 일이 발생되는 게 가장 두려움이에요, 사실. 구체적으로 뭐 때문에 그렇게 될지야 가봐야 알지만 네. 트럼프의 그 정책 대응하는 모습과 스타일이 네네. 불안불안하다. 네, 그렇습니다. 그게 제일 걱정인 거죠. 지금. 중국 이외에 다른 나라하고 무슨 협상하다가 부러져서 그런 일 벌어질 것 같지는 않고. 다른 나라는 지금 뭐 다 협상한다고 하니까. 예. 중국과 뭔가 풀어야 되는 문제를 하다가 그런 일이 벌어질 가능성은 좀 있을 것 같긴 한데 느낌이. 그렇죠. 뭐 그쪽 저보다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중국이 일기 때하고 똑같이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일기 때는 어땠었죠? 일기 때는 중국이 다 들어줬죠. 결국은 서로 강대강으로 막 품목 높이고 그리고 관세를 높이고 그리고 1년 반 동안 싸웠습니다.
그때 2019년 여름 지나고 나서 중국이 대부분 다 들어줬어요. 그래서 합의를 했죠. 예. 그 합의 조건을 이행하다가 팬데믹 맞으면서 끝나버렸습니다. 아, 그랬던 예, 히스토리군요. 팬데믹 맞으면서 그러면서 대통령 바뀌었고 그래서 끝나버렸거든요. 예. 근데 저는 걱정이 되냐면은 그 당시에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높이면서 어떻게 자기들이 때렸는지 경험을 했고요. 예.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되면서 그러면은 다 원위치되고 좋아졌느냐? 아니에요. 더 강력하게 규제했고 특히 기술 규제 많이 했죠. 예, 엄청나게 중국 때리기를 계속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중국은 조금 중국전 쪽을 예를 든다면 맷집이 세졌던 거고 그리고 중국을 좀 폄하하는 쪽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중국은 내성이 있어요. 내성이. 그러니까 좀 다른 말씀이지만 뭐 우리 이프로님하고 방송하니까 이런 말씀 좀 드려보면 중국은 우리가 잊고 있으면 안 되는 게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사회주의. 예. 예. 중국은 2007년도에 대세 상승이 있었고 2015년도에 대세 상승이 한 번 있었어요. 그때 이제 경제부양 정책이 2번 있었고요. 요번에 이제 경제부양 정책을 한다는데 트럼프를 맞닥뜨린 거지 않습니까? 2015년 이후에 중국의 시장은요. 한 번도 오르거나 빠지거나 그렇게 급격하게 뭔가 변화가 있었던 국가가 아니에요.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강대강을 맞으면서 그러면서 중국의 경기가 목표 GDP 성장이 5%를 못한다 또는 시장이 좀 빠진다 이것 때문에 중국의 정치인들이 겁을 낼까? 아니 이 핑계도 생겼잖아요. 그래. 미국 때문에 그랬다. 그렇게 겁을 내면서 여기에 그렇게 할까? 중국은 오히려 미국에 대한 반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할 가능성도 훨씬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미국과의 무역이 거의 중단될 텐데 거기에 네. 따른 실제 피해는 없겠어요 혹시? 실제 피해가 있다 하더라도 중국이라는 국가는 그냥 무조건 참고 넘기고.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과거에도 좀 그랬고. 네. 그래서 이대로 계속 싸우면은 그러면 정치적으로 내상을 입는 쪽은 오히려 미국 쪽. 오히려 미국 쪽일 가능성이 있지 네. 정치적인 내상은 중국이 그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성도 굉장히 생겼습니다. 그동안의 공급망 변화도 굉장히 많이 해놨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미국하고 중국하고 싸우면 중국이 질 거다라는 거에는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맷집이 훨씬 세졌다니까요. 과거에 비해서. 그래서 1기 때처럼 똑같이 중국이 호락호락하게 받아들일 것이냐에 대해서는 훨씬 더 그 싸움이 강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요즘에 트럼프 대통령의 그 워딩을 보면은 오히려 좀 제스처를 많이 하죠. 협상하자. 뭐 이런 얘기를. 그렇죠. 그리고 시진핑은 예. 그러니까 원하는 게 뭔지 말하라니까. 아무 말 안 하잖아요. 지금 시진핑은 아무 말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1기 때하고 지금하고는 참 다르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더 치열하게 싸울지 모르지만 그래서 또 극적으로 또 어느 순간 되면 그때는 1년 만을 끌었지만 이번에 1년 만을 못 끕니다. 왜요? 내년에 중간평가를 하는데 그리고 재임이라는 게 없어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재임 그렇죠. 예, 재임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 안에 이걸 올해 안에 끝내야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굉장히 강하게 싸우겠지만은 결국은 1기 때처럼 원하는 걸 다 얻어낼 수 있을까라고 보면은 그거 좀 다른 문제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적당히 중국하고도 적당히 얻고 주고받고 마무리하는 게 미국 입장에서도 그게 편치. 그럼 미국은 그 마가 하고 싶어하고 예. 그리고 트럼프가 갖고 있는 생각이 그냥 혼자 돈키호테처럼 몽상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중국을 제대로 잡고 미국의 체질을 개선하지 않으면 예. 패권국 지위가 달라진다. 그렇죠. 그 중요한 위기감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만약 그 가정이라면 예. 그 어떤 희생을 치르고라도 이 프로젝트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고 싶은 건 트럼프가 그럼 중국에 대해서는 뭐를 얻고 싶은 거냐. 예. 무역에 동등한 흑자적 브레이크 이분을 얻고 싶다면 예. 이제 미국 제품이 중국으로 가거나 예. 중국 제품이 미국으로 안 가야 되는데 그건 미국한테 좀 손해인 것 같고. 맞습니다. 예. 그러면 뭘 어떻게 하자는 거지? 아니면 예. 그냥 지난번 민주당 정부처럼 예. 첨단 기술만 갖고 가지 마 그거인지 예. 뭘까요? 원하는 게 뭔지에 따라서 중국이 뭐 해주는 척 할 수도 있고 예. 이건 못 받아라고 예.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 프로님이 너무 중대하고 너무 또 어려운 얘기를 좀 지셨는데 궁극적인 목적은 패권 다툼에서 확실하게 구조적으로 우위에 서려고 서는 하는 게 거. 맞지 않습니까? 근데 예. 지금 이 프로님 말씀 중에서도 그렇게 하다가 다치는 게 너무너무 많잖아요. 지금 피해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미국의 트럼프라 하더라도 이걸 이번에 봤잖아요. 국제 수익률 올라가는 거 보면 이걸 견뎌낼 수 있을까라는 문제인 거죠.
저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기에는 네? 중국이 너무 커서 중국이 큰 것도 있지만 지금 기본적으로 이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서 돌아가는 것이 미국의 패권주의의 구조적인 체질을 바꾸려고 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한다면 구조적 체질을 바뀐다라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자본시장에서 금융위기급, 역대급 이런 현상이 만약에 벌어지면은 중국이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 그러면 중국은 제가 보기에는 버틸 거예요. 사실 체질 자체가. 그렇죠. 근데 미국은 그렇지 못한다니까요. 채권 시장만 깨져도 벌써 이러는 거 보면 네, 그래서 굉장히 그래서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싶겠죠. 근데 참 이번에 생각을 좀 잘못했다. 뭐 감히 제가 이렇게 말씀 좀 드리면은 미국은 여태까지 했던 거 이런 거지 않습니까? 구경제와 부가가치가 높지 않은 것들은 다른 나라에 주고 공개사면에 주고 잘 아시잖아요. 주고 자기네들은 돈 많이 버는 직접재산권이 있는 고부가치 산업만 한 거지 않습니까? 예. 근데 느닷없이 국영제를 가지고 우리나라 다 돌아와 네. 미국으로 돌아와 우리 국영제를 살릴 거야. 근데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 빈부격차가 굉장히 크고 그쪽에 노동자들이 어마어마하게 힘드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들의 표와 그들을 위해서 소위 말하는 마가를 얘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미 구조적으로 체질이 그렇지 않은데 다시 그렇게 간다? 이거는 정말 지금 얼가의 석학이나 아니면 이제 그룹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세상이 바뀌는 것 같다.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계획이라는 거죠. 예,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만약에 그렇게 계속 한다면 어마어마한 사건이 앞으로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실제로 해볼 테니 당할 때까지는. 예, 근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첫 시도를 한 건데 트럼프의 측근들, 빌 에크먼 이런 분들도 트럼프에 지지했던 사람인데 안 된다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머스크도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또 재임도 있는 것도 아니고 예. 한 2년 사이에 이걸 좀 빨리 마무리해야 되는데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이런 일이 계속 착착 진행될 것이고 그때마다 충격이 점점 클 거니까 지금 주식 파세요라면 뭐 팔아야 되겠으나 예. 이번에 트럼프가 한번 물러선 게 앞으로 6개월간에 벌어질 일의 상징 같은 것이다. 예. 그러니 요란하긴 하겠으나 트럼프의 추진력과 저항도 좀 뭐 견딜만 한 수준일 테니 완만하게나마 뭐 긍정적으로 좀 보는 게 조금 낫지 않겠냐. 저울질하자면. 예, 아주 단순한 생각을 해보면 그냥 이렇게만 하자고요. 우리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번에 하락과 이 변동성은 역대급 금융위기급이에요. 그런 금융위기급이 트리거가 돼서 앞으로 더 큰 시스템 위기가 올 거냐를 논하면서 약세론자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근데 제가 금융위기급이라고 표현을 드잖아요. 이런 금융위기급이 자주 빈번하게 매번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진짜 몇 년 만에 한 번씩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예. 그런 일이 이번에 이미 닥친 겁니다. 이미 닥친 건데 조만간에 그런 일이 또 생길 거냐. 예. 그렇게까지 막 자주 오지 않아요. 이런 위기는요. 그렇게 본다면 금융위급의 리스크에서 내가 이것을 버텨냈다면 앞으로도 뭐 이 정도 수준은 우리가 시장에서는 좀 버텨낼 수 있는 시장의 체질과 힘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미국 시장 투자하시는 분도 있고 예. 이제 국내장 투자하시는 분도 있고 예. 뭐 둘 다 스위치로 하시면서 그때 보시는 분도 있을 텐데 예. 미국 시장에서 아주 큰일 벌어지지는 않을 거니까 너무 대피만 하지는 맙시다라면 미국 시장도 다시 그럼 그 깜짝 놀라고 났지만 예전의 그 흐름을 그냥 계속 이어가는 걸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이런 난리통에 뭔가 새로운 변수나 혹은 새로운 테마가 생겨서 좀 다른 흐름이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 미국부터는. 일단 미국부터 말씀을 드리면 일단 시장 전체 흐름은 과거의 상승 추세로는 다시 이제 당분간 못 들어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 일단 주식 시장은 사람들의 심리를 반영하고 심리를 반영한 게 수급이에요. 저는 예. 이제 항상 주식 위주로 봅니다. 시장 내부에 시장 예. 위주로 보니까요. 한번 그쪽으로 심리가 꺾여서 추세적으로 꺾이면은 올라가면 매도 심리가 훨씬 강합니다. 올라가면 매도 신호가 훨씬 강고 예전에 이제 상승 추세로 가지 못한다라는 걸로 이미 심리는 적용이 됐습니다.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일단 추세적으로 다 깼고요. 그리고 빠질 때 얼마나 빠진가를 사람들이 다 봤거든요. 그래서 아주 장기적으로 내가 저가에 매수해서 장기적으로 난 들고 갔고 테슬라를 난 지금부터 이거 트럼프 요번에 중간선거 할 때까지는 시장은 올리겠지. 또는 트럼프 끝나고 나서 뭐 오르겠지. 이런 식으로 매수한다면야 이거 지금 논할 문제는 아니고 요번에 올해 안에 뭐 상반기 내 또는 뭐 한 3분기까지 그때 사이에 내가 어떤 주식을 사서
추세적으로 아주 강한 시장을 바라보겠다 하면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미 왜냐하면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또 이런 어떤 불확실성이 계속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장에서는 다시 상승 추세로 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고 반등 후에 울퉁불퉁한 그런 박스권으로 좀 있지 않을까라 생각을 하고 만약에 다시 강한 상승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하반기 저쯤 가서 올해 끝쯤 가서 본격적으로 감세 정책하고 규제 완화 정책. 규제 완화 정책 중에 가장 중요한 맨날 말로만 규제 완화 얘기하잖아요. 규제 완화 정책 중에 가장 핵심은 뭐냐면 금융 시스템 즉 은행 IB들한테 자본 준비금의 준비율을 낮춰준다든지 이렇게 그러니까 시장에 유동성을 주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네, 그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면은 그들이 마진콜 발생이 되는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것도 더 늘 수 있고 그렇죠. 그러면 시장에 유동성이 더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이후에는 시장을 다시 되살리는 어떤 모멘텀이 발생이 될 수 있는데 지금은 제가 보기에 그거 하기 바쁜 게 아니고 지금 관세가 더 바쁘기 때문에 당분간은 그렇게 강하게 올라오기 좀 어렵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 이슈가 계속 잔잔하게 남아있는 한 미국 시장 그럴 거다. 예. 한국 시장은 상대적으로 이제 미국보다 좋냐 나쁘냐가 궁금한데 예. 지금까지는 국장이 안 좋았잖아요. 예. 올해 초에부터는 분위기가 조금 바뀌는 것 같기는 합니다만 어떻게 될까요, 그럼? 올해 초에 상대적으로 좋았던 거는요. 항상 수급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올해 미국이 고점을 2월 첫째 주에 찍었습니다. 2월 첫째 주에 찍고 그때부터 빠졌는데 그때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딥시크의 사건이 그랬었죠. 있었습니다. 예. 그 전에 고평가 논란이 있었어요. AI 반도체나 AI 하드웨어 쪽에 고평가 논란이 있었는데 딥시크가 딱 나오면서 야 이건 아닌가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연준은 이미 QT를 진행하고 있는데 시장은 올랐단 말이에요. 이건 좀 비정상적인 거거든요. 이미 시장에서 돈을 빼고 있는데 유동성을 빼고 있는데 시장이 올랐으니까 그만큼은 다시 내려오는 게 맞아요. 그래서 고평가 논란이 해소되는 과정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QT는 4월 달부터는 좀 그 규모를 50억 줄이겠다고 달러로 했죠. 줄인다고 지금 이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네. 당연히 이제 줄여 나가야겠죠.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미국이 빠졌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트럼프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1월 20일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달러너스가 109가까지 갔었어요. 지금 100일까지 왔습니까? 요번에 최근에 빠진 건 뭐 비정상적이라고 치더라도 한 103까지 떨어졌어요. 예. 그리고 국제 수익률도 떨어졌죠. 그러면 이 기자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늘 아는 명제입니다. 돈은 고금리와 그리고 강한 통화로 갑니다. 근데 미국이 그게 떨어졌잖아요. 이 두 가지가. 그래서 자금이 유럽과 이머징으로 간 거예요.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머징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중국을 비롯한 이머징에 배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상대적으로 유럽이 더 강세였고 아시아 시장이 강세로 보였던 거거든요. 그게 그 상황이었어요. 예. 그럼 이제 지금부터의 상황에서 우리 시장을 볼 때 그런 조건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답인 거예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서 달러가 다시 강하게 튀어 올라오고 그리고 금리가 다시 강하게 튀어 올라오는 상황이 되면은 미국 위주로 미국 예외적 플레이가 계속 될 것이고 예. 그렇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의 저 정책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지금 달러인덱스가 100일까지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달러가 좀 떨어지고 금리도 계속해서 떨어뜨리면서 하향 안정화되는 상황이 되면 상대적으로 이머징이 강할 수는 있거든요. 그런 기대감이 있는 거고요. 그거 빼고 우리나라 내부적으로는 당연히 교역량 줄겠죠. 교역량이. 예, 교역량 줄겠죠. 그러면 우리 수출 감소하면은 우리 GDP 성장률 지금 0%대 얘기하지 않습니까? 더 나빠지겠네요. 지금 0.9%까지 지금 나왔습니다. IB에서는요. 당연히 우리나라 환율 잘 보시면 환율이 좀처럼 떨어지지 않아요. 달러인덱스가 109에서 100일까지 떨어지는데도 우리 안 떨어지잖아요. 예. 그걸 반영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환율이 이 고금권에 있는 데서 추세적으로 아주 강한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느냐? 그건 어렵습니다. 아닙니다. 그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의 특징은 아주 큰 리스크가 발생이 되면은 또 빠졌다가 유동성이 확 들어오면서 확 올랐다가 그 다음에 유동성이 별로 안 들어와 그러면 맨날 거기 있다가 이런 식으로 우리 시장은 계단식으로 많이 움직이거든요. 예. 근데 지금 상황에서 유동성이 그렇게 확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분위기냐 환율을 봐도 그렇고 금리도 지금 올해는 더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금리 인하 지금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다들 그렇게 보잖아요. 그런 분위기를 봤을 때 우리 시장에 강한 유동성이 외부로부터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은 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금리가 인하할 예정이면 안 들어와요? 그렇죠. 그거는 왜 그런 거예요?
글로벌리 금리 인하를 한다면 시장에 유동성이 들어오니까 좋을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건 이제 미국이 얘기인 거고요. 우리나라가 금리 인하 한다고 우리나라에 있는 자금들이 금리 인하의 효과로 인해서 유동성이 주식시장에 들어오느냐. 외국의 자금들이 그 부분은 다른 얘기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글쎄. 외국의 자본들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내부적으로 더 돈이 투여되는 거는 지금은 없어요. 외국의 자본들이 외자들이 더 들어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렵다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 시장이 여기서 좀 추세적으로 상승하면서 우리 1분기에 올라가니까 3.포인트 얘기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참 쉽지 않을 거다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되게 우울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강점이 있어요. 우리의 강점은 뭐냐면 안 좋은 뉴스는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 네. 한국장에 환율이 지금 어마어마한 환율에 가 있지 않습니까? 하기야. 그렇죠. 환율도 어마어마하게 높은 데 가 있습니다. GDP 성장률 0%까지 막 프라이싱 막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적 불확실성 뭐 일부 해소됐다고 하지만 계속해서 불안한 상태에 있습니다. 교육량 줄을 거래요. 관세 때문에 문제가 될 거래요. 시장은 그런 걸 다 프라이싱 하거든요. 예. 그럼 또 더 나쁜 게 뭘까요? 그런 면에서 그래서 우리 시장 가만히 보면 좀 잘 버텨요. 오늘도 실은 아침에 예. 2% 이상 안 떨어지면 잘 버틴 걸로 봐야 된다고 말씀해 제가 오늘 주셨는데 예. 오늘 훨씬 선방했죠. 오늘 코스닥은 플러스 나가지고 예. 요번에 관세로 인한 폭락했던 원위치까지 700포인트 가까이 왔고요. 코스피는 2,500포인트였거든요. 근데 2,430포인트인가 뭐 그 정도에 지금 있잖아요. 상당히 선방하고 있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우리 시장은 이제 강한 매도하려고 하는 강한 매도세가 없구나. 그러니까 악재는 다 프라이싱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예. 그런 상황 속에서 아까 말씀드린 글로벌 자금들이 이머징에 좀 들어온다든지 또는 전국 안정이 돼서 본격적으로 경기 부양 정책이나 우리 맨날 요즘 얘기하지 않습니까? 경기 부양 정책이나 이런 게 좀 있을 가능성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지금 워낙에 지금 관세나 이런 것 때문에 두들겨 맞아서 지금 또 잊고 있는 거 하나가 뭐냐면 밸류업 프로그램입니다. 밸류업. 네. 우리나라의 밸류업 프로그램은요. 이게 되겠어? 뭐 300% 맨날 얘기하면 안 돼. 이런 얘기 맨날 하는데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에 정말 체질을 바꿀 수 있는 중대한 사건이 작년에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그 효과는 지금 현재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두산그룹이든 하나그룹이든 유상증 할 때 눈치를 막 보잖아요. 예. 그리고 IPO 하는 것도 막 취소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 역량이 스물스물 시장에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다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특히 지주사들은 다 눈치를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상법 개정이 안 된다 하더라도 자본시장법의 일부 규정이 바뀌는 그런 부분이 되면 외국의 자본들은 그 부분을 긍정적으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건 다 때달려 맞은 상황 속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 호재성 조금씩 나온다면 그로 인해서 시장이 조금씩 올라가는 그런 정도 좀 바라면서 우리 시장은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장보다는 조금 퍼포먼스가 좋은 걸로 가정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장은. 지금 빠질 때 덜 빠지잖아요. 그거 보면. 예, 또 빠질 때 덜 빠지잖아요. 근데 올라갈 땐 그러면 더 많이 오르지. 또 그러지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 낙폭이 있었으니까 예. 종목별로는 그럴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우리 시장의 또 특징 하나는 뭐냐면 시장이 막 폭락하고 이런 때는 종목도 없고 섹터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시장이 거의 진짜 52주 신저가 종목이 수두룩하고 많이 빠지고는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중에 좀 괜찮다고 했던 섹터나 괜찮다고 하는 종목들 있잖아요. 상당히 힘이 있습니다. 오늘 이번 시장에 폭락하고 난리를 쳤잖아요. 근데 저희 지점에 몇몇 사람 애들한테 직원들한테 이렇게 물어봤더니 애들하고 안 되죠. 물어봤더니 제약바이오만 사면 됩니다. 뭐 펩톤은 사야 된다. 막 다들 그러더라고요. 오늘 상한가 같더라고요. 펩토론. 역사적 신고가를 내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 제약바이오 중에는 그런 종목들이 막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 성과가 좀 있어서 네, 그런 성과가 있습니다. 공교롭게 그런 같이 것만 그런 건 있네요.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화장품의 대표 종목은 화장품의 저는 중소형주 중에 막 엄청나게 수익률이 좋기도 하지만 상당히 변동성이 있어서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릴 때 화장품은 ODM만 보자. ODM 보자 이렇게 이제 많이 하고 있는데 그 화장품에 보면 이제 대표적인 게 한국클로마하고 코스맥스잖아요. 얘들은 이번에 하락하면서 조금 빠졌다가 지금 더 오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시장의 내부의 종목들을 보면은 이 시장이 좀 텐트럼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사이에 자기 갈 길을 가고 있는 섹터와 종목들이 상당 부분 있다라는 거예요. 시장이 아주 개판이면은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시장에서 그런 거 보면 여전히 계속 그쪽을 바라보고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있고 매수세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시점에서 우리 투자자들이 바라보는 점은 진짜 시장의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그리고 미국의 구조적 패권을 위해서 오늘 그 얘기 한참 했지만 그걸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고 이거를 합니까? 투자를. 예측도 어렵지. 시장이 대세 하락으로 가면서 완전히 조목도 없고 섹터도 없는 시장이라면 피해가는 거예요. 그냥 심플하게. 예. 근데 그런 장만 아니라면은 어떤 기업에 투자하고 있느냐가 답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답을 미국이 가르쳐 줬습니다. 트럼프의 입으로 가르쳐 줬어요. 방산 얘기하고 있고 조선 얘기하고 있고 LNG 얘기하고 있고 네. 그리고 구산업 중에 구에너지 얘기를 하고 있고 예. 그런 것들을 다 본인의 얘기를 정말 하고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거기에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그 안에 섹터에서 있는 쪽에서는 여전히 괜찮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뭐 그쪽을 그러니까 무슨 표현을 드리냐면 우리 많은 전문가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리스크가 오면 현금을 어느 정도 확보해야 된다. 그리고 시장의 관세니 뭐니 이런 걸로에 별로 영향을 받지 않는 안전자산을 좀 뭐 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모든 개인 투자자들은 늘 기업을 보고 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도 좀 흔들림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이 기업은 계속 가져갈 거야. 그리고 요 흔들림이 없어지는 상황이 좀 되면은 얘는 바로 치고 갈 수 있어라는 쪽만 바라보면서 그 길을 쫓아가는 게 이런 어려움 속에서는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전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데 그런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는 요 난리통 주가 중에 예. 덜 빠졌거나 빨리 반등하거나 그렇죠. 하는 빠질 때는 덜 빠지는 게 중요한 거고요. 요번에 반등을 이틀 동안 줬잖아요. 가장 이 퍼센트가 높은 데들 있죠. 예를 들어서 2차 전지 다 안 좋잖아요. 근데 요번에 보니까 제일 세게 올라가는 2차 전지가 있더라고요. 종목이 그런 종목이 있어요. 원래 더 많이 빠진 녀석이 많이 올라가는 거는 아니에요. 예. 그건 아닌데. 걔네들이 만약에 그쪽 섹터가 좋으면 갈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반도체다. 그럼 반도체에서도 빠질 때 같이 빠졌는데 올라올 때 가장 세게 올라온 애들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그게 수급이 있든지 아니면 다음에 반도체가 갈 때 걔가 대장인 거거든요. 근데 그런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예. 내가 A라는 종목을 갖고 있는데 마이너스 30% 났어요. 남들은 저기서 막 돈 벌고 있어. 으아, 괜찮대. 미쳐버리지. 그러면 얘를 팔고 일로 가야 돼? 와 정말 어렵습니다 그거. 진짜 어렵습니다. 그렇지. 내가 팔았다 갔는데 쟤는 많이 올랐으니까 얘는 내리면 어떡해. 그리고 쟤 오르고 완전 거꾸로 타면 그 완전 거꾸로 타면 근데 진짜 낭패인 거고 정말 쉽지 않습니다. 종목 교체라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요번에 하락에 어떤 일이 있었냐? 그동안에 1분기 동안에 많이 올랐던 애들이 많이 빠졌어요. 30% 40%씩 많이 빠졌습니다. 이번에 이번에 많이 빠졌고요. 업종이 어떤 업종이었어요? 머릿속에 대표적으로 전력기기 전력기기들 40% 이상 빠졌고요. 뭐 그런 애들도 뭐 잘 가다가 빠졌고 예. 빠진 애들이 되게 많습니다. 조선도 LNG 빼놓고는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조선은 에너지만 보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아무튼 많이 안 빠졌다 하더라도 얘도 빠지고 얘도 같이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음에 올라갈 때는요. 얘 10% 빠지고 얘 10% 빠졌어요. 올라갈 때는 똑같이 손실을 보고 있는데 나는 얘는 내가 안 가지고 있어요. 이쪽만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얘가 한 10% 15% 빠졌어. 그러면 얘는 다시 좋아지면은 신고가 나면서 더 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예. 얘는 못 갈 가능성이 못 가고. 높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종목 교체를 평상시에는 못 해요. 평상시에는 누구 진짜 쉽지 않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해요. 시장 투자자들은 막 이거 샀다 저거 샀다 해서 종목이 막 많으니까 이렇게 합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쉽게 그렇게 못 하거든요. 근데 시장이 같이 빠졌어요. 네. 같이 빠졌을 때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다음에 정상화됐을 때 내 수익률이 어느 정도 다느냐 완전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이 얘기를 정말 오랫동안 제가 산불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어려워요. 되게 어려워합니다. 그 얘기를 되게 어려워하거든요. 빠졌을 때는 요건 내 포트폴리오 갈아엎는 기회로 보고 평소에 사고 싶었던 종목이랑 내 거랑 바꾸는 그 갭이 줄어드니까. 근데 그 되게 어려워하시는데 그걸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이런 얘기도 덧붙일게요. 만약에 그랬다가 아까 거꾸로 가면 어떡하냐라는 두려움이 있잖아요. 예. 또는 이쪽이 앞으로 더 올라갈 거야 좋을 거라 생각했는데 내 생각이 틀리면 어떻게 해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이건 투자지 않습니까? 우리 은행에 적금하는 게 아니에요. 투자에 내 투자 판단에 베팅을 하지 않으면 그렇죠. 확실한 건 어디 있어? 왜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럴 때는 용기를 좀 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내 판단이 맞을 거야. 이번 기회를 예. 포트폴리오 다시 리모델링하는 기회로 삼자. 만약에 그걸 안 하면은 조금 더 덧붙인다면 그렇게 했는데 만약에 실패했어요. 만약에 내 생각대로 안 가줬어. 얘도 예. 안 가고 얘도 안 갔어요. 다른 애가 갔어요. 만약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그런 내 투자의 습관이 있어야지. 그러다가 맞아 떨어졌을 때 주식은 한 번 맞추기 게임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예. 손실이 났다 하더라도 한 번 맞추기 게임에서 한 번 맞추면은 우리 주식이라는 게 변수이 워낙에 커서 50% 모으니까. 100%씩 막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 게임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끊임없이 그걸 하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다가 또 하고 주저하고 있다가 하면은 그러면은 그 기회를 계속 못 잡는 거죠. 굉장히 제가 어려운 말씀을 좀 드리고 있긴 한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론적으로 맞죠. 당연히 그때 그렇게 활용해야지. 왜냐하면 예. 좋은 종목과 나쁜 종목의 갭이 예. 폭락할 때는 줄어들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바꿔야지. 예. 잘 나갈 때 바꾸려면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렇죠. 근데 근데 제가 그게 맨날 이제 말씀 쉽지 않지. 드리면은 어려워하시고 야 그거 어떻게 하냐라고 댓글을 많이 주시는데 들어오른 거 팔고 많이 기자- 오른 거 사야 되니까. 이 기자님이 거기에 보탬을 주시니까 이 기자님 말씀 그렇게 하셨습니다. 덜 오른 건 더 많이 오를 것 같고 이제 예. 인생이 그렇고 이 우주가 그렇다고 생각하니까 예. 봄이 오면 또 이제 이게 가을도 오고 돌고 도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동안 기다렸던 건 너무 아깝고 그렇죠. 야 이렇게 오른 걸 따라잡아야 된다고 이걸 팔고 그러긴 참 쉽지 않은데 평상시에는 못 하는데 아. 이런 왜곡된 시장에서는 해볼 만하죠. 해보면 그리고 좋은 건 하나 있습니다. 예. 그거 바꾸잖아요. 예. 그러면 수익률이 갑자기 좋아진 걸로 표시됩니다. 플러스가 나니까. 예, 그러니까 일단, 그동안 일단 마이너스 하니까. 48 이런 게 예, 예, 없어지면서 예, 예, 예. 0부터 시작하니까. 예. 그리고 좀 적극적으로 되죠. 시장을 보는 눈이. 그래서 기대도 생기고. 그래서 평소에도 내가 안 갖고 있던 종목도 공부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예, 그래야 그렇죠. 이런 때 왔을 때 예. 눈여겨봤던 걸 담지. 그렇죠. 미국장은 요즘 반등할 때 튀는 거 보니까 M7 튀던데요. 그래도 대표 종목부터 먼저 움직이는 거니까 예. 항상. 미국장도 가면 걔네들이 또 가는 장은 혹시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다시 그러나 그 각도가 예전처럼 그 추세를 따라잡고 반응 급반등 V자는 아닐 것이다. 지금 엔비디아 뭐 다시 좋아질 거다. 엔비디아 목표 주가 높이고 그리고 엔비디아 실적 나오면 여전히 좋을 거다. 그래서 엔비디아 여전히 엔비디아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 동의하거든요. 근데 예전에 신고가를 내면서 막 또 추세적으로 작년에 올라갔다고 해서 오를 수 있느냐의 부분은 아닐 것이라는 생각을 드는 거예요. 엔비디아가 요번에 4월 3일 그 관세 발효 있었던 관세 발표죠 그때가 발표했던 그 순간부터 떨어진 걸 엔비디아는 다 회복했습니다 이미. 그렇죠. 그 위로 관세 전까지 올라섰어요. 올라섰죠. 그런데 엔비디아가 그때 빠졌습니까? 그 전부터 빠졌죠. 그 전부터 원래 빠졌었어요. 원래 빠졌어요. 그러니까 딥시크에 엔비디아는 또- 그것 때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를 바라볼 때 이번에 관세니 뭐니 이거 가지고 엔비디아가 어떻게 될까? 이거 잘못된 생각이에요. 엔비디아는 반도체에서 AI 즉 데이터 센터 양의 수요가 주춤하느냐 아니냐 이런 차원의 문제지. 이건 좀 다른 문제거든요. 네. 예,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다 달라요. 테슬라도 그렇고 애플, 이번에는 제일 피해는 애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애플은 만약에 관세 부분에서 해결이 되면 애플이 제일 먼저 뜨겠죠. 애플은 관세 이전까지 아직 도달 못했으니까. 도달 못했으니까. 예. 그런 차이점이 다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돈이 쇼츠를 할 때도 대형주가 가장 쉬우니까 대형주 먼저 하겠죠. 근데 쇼커버린도 그쪽에서 먼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보면 뭐 18%, 15%씩 오르지 않습니까? 결국 그렇게 올랐지만 과거의 추세대로 추세적인 상승은 어렵지 않겠냐고 저는 생각을 한다는 말씀드립니다. 야 매일 아침에만 잠깐 그 짧은 시간에 와서 되게 감질났었는데 가끔 이렇게 모셔서 좀 들어야 되겠네요. 이런 얘기 해주고 싶어서 얼마나 그랬어요. 아침에는 이제 뉴스와 그리고 네. 좀 객관적인 걸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스팟을 좀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 오늘 뭐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들으시면서 본인의 생각과 다를 수 있죠. 항상 시황이라는 건 본인의 생각과 다를 수 있고 또 제가 실수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렇지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는 더 들을 필요가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단 저런 거는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극단적으로 위기가 온다고 생각하는 말하는 사람이 있고요. 극단적으로 이제 우리 시장 이제부터다 얘기하는 거 있지 않았습니까? 주식 시장에서는 답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대응할 따름이다. 예, 예. 주식시장에서 대응인 거지. 주식시장에서 정답을 가지고서 마치 주식시장이 내 손바닥에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는 그건 좀 어불성설이다 생각합니다. 자, 오늘 교보증권의 박병창 이사님과 함께 최근 그 관세 이슈를 투자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고 앞으로는 또 뭘 어떤 걸 들여다봐야 될지 긴급 인터뷰를 나눠봤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교보증권 박병창 이사님은 매일 아침 3프로TV 라이브를 켜시면 7시 50분 정도부터 해주시는데 우리나라에서 매일매일 중요한 뉴스를 골라서 설명해 주시는 것으로는 2%가 보기에는 한국 최고는 물론이고 동아시아에서는 최고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뭐 처음 뵙거나 하시는 분이 있으면 아침 라이브 한번 찾아보시면 매일매일 중요한 뉴스 놓치지 않고 하시는 일 몰두하실 수 있을 거라서 저는 따로 추천드리네요. 네, 박병창 이사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뵐게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